이제 환갑이 되어 퇴직하게 된 당일, 퇴근 전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을 놀라게 할 뉴스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당신을 놀라게 할 선물이 있어요. 그렇게 남편은 마지막 퇴근을 합니다. 과연 이 부부가 전화로 이야기했던 서로를 놀라게 할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한 남편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아내의 눈을 바라봅니다. 아내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여보, 오늘부로 우리 이혼해요. 아내가 퇴직한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이혼 요구였습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놀라게 할 뉴스는 해외여행 티켓이었습니다. 한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아내를 위한 마음의 선물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남편과 달랐습니다. 결국 남편의 퇴직일은 황혼 이혼의 서막이 열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황혼 이혼의 시작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시나요? 물론 황혼 이혼을 생각하지도 않는 부부가 훨씬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배우자가 말은 안 했어도 오랫동안 쌓인 미움과 애증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황혼 이혼, 더 이상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평소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는 말년에 고스란히 돌아온다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밀듯이 밀려드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인데 부부 사이의 애정이 더 깊어지고 나날이 행복만 더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는 주변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주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놀라운 게 다들 50대, 60대의 황혼 이혼이나 조론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조론이라고 하는 건 부부가 서로 충분히 합의를 해서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자기가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서로에게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론의 기간은 적어도 100일, 곧 3개월이 넘으면 안 된다 말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서로를 위하는 방편으로 시간을 내어주는 한시적인 건강한 별거가 조론입니다. 별거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거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서로 견딜 수 없지만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떨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별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별거는 또 시간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별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황혼 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론 또한 정서적인 이혼은 이미 발생한 겁니다. 지금의 50대, 60대는 이걸 알면서도 언제든지 조론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또 조론이라고 하는 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옛날엔 아주 절제절명의 위기에서도 서로를 보존해야 되는 이 두 사람. 이걸 부부라고 생각했던 20세기의 이야기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지금 21세기의 50대, 60대들은 언제든 헤어질 수도 있고 헤어진다면 서로 간의 재산 분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정도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서도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3쌍 이상이 황혼 이혼에 해당했다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는 지금 어느 길목에 와 계신가요? 이렇게 황혼 이혼과 조론이 유행처럼 번져가는 세태에서 전문가들은 독신에 대한 환상보다 고독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충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 황혼 이혼은 새로운 인생 이막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기 마련이지요. 오늘은 무언가를 단정짓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왜 부부관계가 더 써먹하고 힘들어지는지, 미우나 고우나 30년이 넘는 세월,
모진 풍파를 함께 겪어온 내 배우자와 인생의 황혼기를 함께 누리며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순 없을런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퇴한 부부 중 남편이 귀찮다는 아내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와 70대 은퇴자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퇴 여성의 절반가량은 이 4시간 10분조차도 더 줄이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다 합니다. 100세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남편이 왜 아내에게는 천덕꾸러기가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분들의 반응은 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하는 분. 둘째, 내 그럴 줄 알았다 수긍하는 분. 셋째, 적어도 내 아내는 아닐 것이다 부정하며 안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나이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더 이상 참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남편들은 현재의 삶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결과는 부부 사이의 만족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남편은 이제 어디 갈 곳도 없어지고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삼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챙겨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 없이 하루 종일 TV나 유튜브만 보며 시간을 보내겁니다. 평소에 대화도 없어서 부부가 아니라 자신이 밥만 차려주는 식모나 밥통처럼 느껴진다는 아내분들도 많습니다. 남편분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꿈도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아내들은 적어도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함께 나들이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할 거라 기대했다 말합니다. 아내들이 꿈꾸었던 함께하는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물론 그동안 남편분들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며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정작 아이들은 엄마만 고생했다고 생각하니 섭섭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겪은 고난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직접 겪어봐야 알겠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세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말고 외식도 하고 직접 요리해서 드셔보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변화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변화를 시도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평생 일을 하느라 제대로 여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 뭐부터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게 되면 쳐다보고 있는 것은 셋입니다. 하나는 TV이고 하나는 아내, 그 다음이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지요. 그리고 퇴직 후 갈 곳을 잃은 남편분들의 무력감도 커지지만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직장 상사 같다고 합니다. 남편분들 입장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이제는 집에서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와이프는 나를 반갑게 여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돈을 안 벌어준다고 이렇게 대하나 싶어 섭섭한 마음만 자꾸 커진다 합니다. 반면에 아내 또한 이제 자신도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와서 남편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한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갈등은 계속 지속되면 황혼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아내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던 남편들은 노후가 따뜻하고 행복한 반면 가부장적인 태도로 아내를 식모나 유모처럼 대했던 남편들은 노후의 서러움을 겪는다는 누군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호응합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독사하는 분들 중 할아버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쌀을 가져다 드리면 할머니들은 이것저것 밥도 잘 해 드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손도 안 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백발의 노인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다 여길 겁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처럼 오래오래 서로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려 노력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100세 시대, 노년의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고 밖에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소파에 누워 TV만 보지 마시고 아내분과 외출도 해보세요. 그리 거창한 곳도 멀리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계절 음식을 찾아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도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래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이웃 부부와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은퇴라는 게 남편분들에게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 아내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겠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면 아내 또한 집안일에서 은퇴할 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서로가 같은 상황이고 같은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 조금은 어색하고 민망하시더라도 하루 한 끼는 남편분이 직접 차려 드시고 청소기도 돌려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수십 명의 친구보다 좋고 편한 게 배우자입니다. 흔히들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빛나던 젊은 시절, 그 많은 별들 중에 서로를 만나 그 긴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주름살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럼에도 옆을 지키고 있는 내 반려자. 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외롭고 아플 때 결국 내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단 3분만 봐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이혼할지를 95%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둘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또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둘 다 아주 나이가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톨스토이는 16살 연하의 아내,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둘 다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그 아내들이 내조를 잘해주었다고 유명한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가 서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혼관을 작품에다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유명한 작품 속에서 행복한 결혼은 다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결혼은 정말 연마하듯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행복을 쌓아가야 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둘의 결혼관이 이렇게 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소피아와의 결혼은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고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되었다고 회자가 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결혼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그 검증을 해준 학자가 있습니다. 관계 아인슈타인이라고도 불리는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그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3,600쌍의 부부를 실제로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 내용에 비추어 실험을 해보면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 과학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감이 높다고 합니다. 이를 통틀어 우호감이라고 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우호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런 우호감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아내 안나가 남긴 회고록을 보면 그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로 만났다고 합니다. 안나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 남편의 눈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이렇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소상히 표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트맨 박사는 사랑의 지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것에 대한 꿈이 있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그런 걸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결국 파국이나 이혼으로 끝나는 불행한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잘못 알거나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호감은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호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대화 방식입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잘 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와의 대화 혹은 멀어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대화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호감 혹은 친밀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방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살다 보면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그 갈등이 벌어졌을 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이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불행한 부부들은 관계에 폭탄 장치를 단 것처럼 전쟁에 나간 장수처럼 함부로 막 싸운다고 합니다. 특히 그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4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이 결혼은 파국으로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왜 나만 보고 그래?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자기를 방어 혹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멸입니다. 내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고 하인 취급하거나 어린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담쌓기입니다. 4가지 중에 제일 안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주보지도 않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담쌓기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서로 좋아했다 하더라도 결국 좋지 않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서로 굉장히 지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거나 혹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배우자 안나는 그 당시에 남편이 빚도 많았고
건강도 정말 나빴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도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서 서로를 응원하며 도와줬지요. 그런데 말년의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점점 더 종교에 귀의하면서 자기 재산도 다 노예들한테 주고 싶어 하고 시골 생활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내였던 소피아와의 사이에서 키워야 할 아이들이 13명이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톨스토이가 그러니 갈등이 참 많았겠죠. 그래서 서로의 뜻을 반대하고 갈등을 심하게 겪다가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와 싸우고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서로 공유하고 또 존중하고 지지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3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매일 조금씩 자주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세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꼭 거창한 이벤트나 값비싼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잠을 깨고 있는 사람의 손과 발을 20초 정도 주물러 줘 보세요. 20분도 아니고 20초입니다. 굿모닝, 잘 잤어? 이런 가벼운 표현을 매일 아침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이나 약속이 있어 밖으로 나갈 때 잘 다녀오라 가볍게 포옹해 주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한번 안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잘 지냈어? 날씨는 어땠어? 차는 안 막혔어? 이런 식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먹고 나서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이제 10초를 더 붙여서 30초 정도 어깨나 손이나 발을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상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오늘 제일 좋았던 거는 뭐였는지,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는지, 10초, 20초, 30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주 일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긍정성이 누적되고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격하게 정말 죽기 살기로 서로를 비난하고 경멸하며 싸우지 않고 눈앞에 닥친 갈등에 대해 예의 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닭살 돋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소소한 대화도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표현해 보세요. 인간은 서로의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파를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사고, 실직, 질병과 같은 삶의 풍파를 견뎌내는 힘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표현, 믿음과 지지, 꿈의 공유 이 3가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부부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4가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혼해요입니다. 요새는 부부끼리 이혼하자는 말을 참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이혼해, 이혼하면 되지. 이렇게 말이죠. 정말 말이 씨가 됩니다. 저는 이혼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부부치고 이혼 안 한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혼해라는 말의 끝은 이혼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화가 난 것과 이혼하자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숱한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까? 가족의 전반적인 해체를 완결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내 생애에 대한 거대한 또 하나의 해체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한다는 건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사회적인 승인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승인 과정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님의 이혼은
나이가 들어서도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자기 존재에 대한 하나의 분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라서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수 가운데 본인이 이혼할 때보다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볼 때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요새는 자녀들이 엄마 이혼해.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의 이혼은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이혼이란 말 자체가 결국 나를 이혼으로 이끌어가고 이혼의 문고리에 열쇠를 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혼이란 말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진짜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말을 농담 삼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 지인 중에 외모에 관심도가 높고 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코가 되게 낮았죠. 그래서 별명이 오토바이 안짱코였습니다. 너무 코가 낮으니까 오토바이 안장같이 납작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심심할 때마다 오토바이 안짱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너무 화가 나 코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형 수술을 해도 트라우마는 여전히 이전의 시절에 나를 머무르게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코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안장코야 이렇게 불렀죠. 결국 이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형까지 무릅쓰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만큼 아픔이 있었단 얘긴데 그냥 아내가 이 사람의 제안을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 남편분은 다른 연인을 만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건드리는 건 요청까지 했는데도 건드리는 것은 무시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을 말로 꺼내는 것은 진짜에서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가끔 배우자에게 물어봐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줘. 혹시 이런 말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해줘라고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시입니다. 무시는 때로는 살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남성들이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안쪽에 가장 그림자로 있었던 괴물이 올라옵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나의 수치를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수치심을 건드리면 물불 안 가립니다. 이 나의 수치의 버튼을 건드린 사람은 나에게 가해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의식을 거의 놓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일부의 경우 아내가 남편이 가장 싫어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노출을 해서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무시당했을 때 나타나는 폭력은 가장 잔혹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말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집안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내 배우자의 부모를 물고 늘어지거나 그 형제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아빠 닮아 그렇지 않니? 내 엄마 닮아 그렇지 않니? 이런 말은 두 세대를 한꺼번에 보내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도 무력감과 수치심을 주고 닮았다고 했던 배우자를 향해서도 완벽하게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똥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똥덩어리를 상대방의 얼굴에 던지는데 기억해야 될 건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지만 이건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점을 찍으려면 점 찍을 도구부터 찾아야 됩니다. 도구를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없으면 또 사러 가야 돼요. 이 모든 여정에 내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자이크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모자이크는
수많은 조각들로 퍼즐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퍼즐 중에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내 삶에서 덜어낸다는 건 곧 내 삶을 덜어내는 것이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덜어내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 살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물론 꼭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속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 무조건 이혼해야 됩니다. 거기에 성폭력을 가한다면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중독에 빠졌는데 도무지 개선이 여지가 없다. 그럴 경우는 이 배우자마저 일종의 중독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봄 중독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동반 의존이라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들조차 이혼하기를 권합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와 집안을 엮어놓거나 특별히 내 자녀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해선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하면 좋은 것들이 보다 더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호칭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보 당신,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를 여보라고 부르기보다는 제 이름을 불러주거나 아니면 자기야, 이렇게 불러주는 게 너무 좋더군요. 선물이라는 건 받는 사람이 어떤 걸 받고 싶으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가 살아가면서 진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수고했어. 난 자기 여기가 참 예뻐. 난 자기 목소리가 너무 좋아. 사람마다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만 보통 전달하기 마련이죠. 그럼 상대방은 늘 목이 마른 겁니다. 상대방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음료를 원하는 만큼 주는 겁니다. 그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이죠. 그래야 한 번을 들어도 흡족한 겁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 스킨십을 꼭 하셔야 합니다. 50대, 60대의 스킨십이 무슨 말이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으시죠? 노후 생활에 있어 부부 생활, 성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잊지 말고 서로에게 좀 붙어 앉는 것. 때로는 또 손도 잡고 아니면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머리 쓰다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요. 뺨도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고요. 그리고 고운 시선으로 봐주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스킨십입니다. 물론 부부 생활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싫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상대방은 너무 간절히 원하고 어떨 땐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이런 경우들이 은근 많이 있습니다. 50대 남성들이 그렇게 허리가 안 좋은 이유는 아내가 침대에서 하도 밀어내가지고 떨어져서 허리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하잖아요. 부부 생활을 한쪽만 너무 원한다. 이럴 때는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날짜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한다 그러면 보름달이 뜨는 날 이런 식으로 부부끼리 재미있는 일정의 규칙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끼리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산책입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까 부부끼리 집안에서만 서로 치고받고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싸우는 공간에서는 늘 싸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약간 박차고 나와 새롭게 환기를 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가까운 곳에 산책 가는 것입니다. 꼭 산으로 들러 안 가도 됩니다.
마트 한 바퀴 돌아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저녁에 시간 가리지 않고 5분, 10분이라도 나갔다 옵니다. 걸으면서 딱히 할 말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가 내 옆에 있었다. 그녀가 내 옆에 있어 주었다. 이런 겁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꼭 한번 산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노후에도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사랑을 받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니 괴로워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괴로움에 허우적거리게 되죠.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배신감에 사랑이 미움의 씨앗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더 사랑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은퇴 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배우자 문제와 노후의 황혼 이혼 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 들어 외롭고 아플 때 결국 내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낯부끄럽더라도 하나씩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면서 나이 들어간다면 노후에도 배우자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